2018년 3월, 남한 최전방 GOP 초소의 모든 감시 장비가 동시에 울려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북한군 특수부대원 99명. 그런데 이들은 총을 겨누는 대신 무기를 모두 버리고 양손을 든 채 나타났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조차 이런 괴물 같은 실력자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북한 최정예 인간병기들은 왜 목숨을 걸고 철책을 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철입니다. 물론 가명이지만요. 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11군단 특수부대 중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인간병기라고 불렸습니다. 제 고향은 양강도 해산이었습니다. 두만강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죠. 어린 시절 기억나는 건 겨울이면 강이 꽁꽁 얼어붙어서 친구들과 그 위를 걸어다니며 놀던 거예요. 봄이 오면 강물이 녹으면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강 건너가 자유의 땅이라는 걸. 14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체력장을 하는데 군부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더군요. 달리기, 턱걸이, 팔굽혀펴기. 제가 또래보다 훨씬 잘했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 집에 인민군 장교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무 아들, 조국을 위해 쓰겠소.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우셨지만 그것도 몰래 우셔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식이 군대에, 그것도 특수부대에 선발되는 게 영광이거든요. 슬퍼하면 반동 소리 듣기 십상이었죠. 그렇게 저는 함경북도 무산에 있는 특수훈련소로 끌려갔습니다. 아니, 당시엔 끌려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발됐다고 자랑스러워했죠. 그게 세뇌의 무서움입니다. 훈련소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1시까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나라 군대 훈련이 힘들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북한 특수부대 훈련은 그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맨손으로 벽돌을 깨는 훈련, 영하 20도 추위에 속옷만 입고 산을 타는 훈련, 하루에 쌀 한 공기만 먹고 50km를 완전 무장하고 행군하는 훈련, 그게 일상이었어요. 동기생 100명 중에서 끝까지 남은 건 30명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훈련 중에 죽거나 견디지 못하고 탈락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건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산속에 맨몸으로 던져놓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풀뿌리, 나무 껍질, 벌레, 뭐든 먹어야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눈을 녹여 마시고 여름에는 개울물을 그냥 마셨어요. 배탈이 나도 참아야 했습니다. 약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교관들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인민의 방패이자 창이다. 너희 한 명 한 명이 미제 놈들 100명을 상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도록 강요당했죠. 매일 아침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맹세했어요. 위대하신 수영님과 장군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지옥이었거든요. 5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저는 정찰총국 11군단에 배치됐습니다. 19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특수부대원 생활이 시작됐죠. 우리 부대의 임무는 남조선 침투 작전이었습니다. 유사시 남한의 침투해서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지휘부를 암살하는 게 우리 역할이었어요.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낙하산 강화, 잠수함 침투, 폭발물 제조, 암살 기술. 우리는 말 그대로 살인 병기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25살에 소대장이 됐고 32살에 중대장까지 올랐습니다. 제 밑에 99명의 대원이 있었죠. 우리 부대는 북한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였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시차를 올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그때마다 목숨을 걸고 훈련 시범을 보였어요. 맨손으로 벽돌을 깨고, 칼로 사과를 공중에서 자르고, 눈을 가리고 총을 쏘는 시범. 김정은은 박수를 치며 우리 인민의 총대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가족도 있었어요. 28배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평양 외곽관사에 살았죠. 특수부대 중대장 가족이니까. 그나마 배급도 제때 나오고 전기도 하루에 몇 시간은 들어왔어요. 북한에서는 그게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집에 갈 때면 딸아이가 제 목에 매달렸어요. 아빠, 언제 또 와?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아빠는 조국을 지켜가야 한단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가을이었어요. 부대의 배급이 끊긴 거예요. 특수부대인데도 말이죠. 우리는 하루에 강냉이밥 한 공기씩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것도 며칠 지나니까 그마저도 없어졌어요. 대원들은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한 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에게 밥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우리가 지키려는 게 도대체 뭔가?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순간 저는 반동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반동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 소행이죠.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수령님께 충성을 외쳤어요. 그게 저와 제 가족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2018년 초 평양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1군단 특수부대는 새로운 임무를 준비하라. 우리는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악몽이 시작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이, 그리고 제 부하 99명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우리가 충성을 바쳤던 체제가 우리를 어떻게 배신할지는 상상도 못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마음속에 이미 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을 뿐이죠. 2018년 2월 평양에서 내려온 특별 임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 부대 전체가 소집됐어요. 정찰총국에서 직접 내려온 장성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죠. 동무들의 충성심을 시험할 때가 왔소. 곧 남조선 침투 작전이 있을 것이오. 그 전에 동무들은 특별 재훈련을 받을 것이오. 재훈련. 우리는 이미 북한 최고의 특수부대였는데 무슨 재훈련이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에서는요. 다음 날부터 시작된 훈련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새벽 2시에 기상, 영하 15도, 날씨에 속옷만 입고 산악행군 30km, 식사는 하루에 감자 2개, 잠은 하루에 2시간. 이게 매일 반복됐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부중대장인 리철성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우리는 충성심이 부족한 자가 되는 거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박성훈, 26살 청년이었어요. 행군 중에 쓰러져서 그대로 숨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시신을 들것에 싣고 내려왔죠. 교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혁명 투사의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마라. 희생. 이건 희생이 아니었어요.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죠. 이틀 후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김영철, 31살, 두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훈련 중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죽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3명이 더 죽었습니다. 모두 훈련 중 사고로 처리됐어요. 그때부터 대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요. 북한에서는 벽에도 귀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중대장 동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 리철성이 제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막사 구석, 다른 사람들이 잠든 곳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평양에서 우리를 없애려는 거 아닙니까? 작전 준비라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저는 그의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우리 둘 다 끝이야. 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우리를 재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제거하려는 거였죠. 3월 초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 부대의 부대장 최영수 대저가 갑자기 체포됐습니다. 죄목은 반당 반혁명 행위.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평양 상층부의 권력 다툼에 휘말렸다는 소문만 돌았죠. 여러분, 북한에서 권력 다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숙청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함께 끌려갑니다. 가족도, 부하도, 친구도요. 최영수 대저가 끌려간 그날 밤, 정보 담당 대원인 오성철이 저를 몰래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평양에서 내려온 명령서를 받습니다. 우리 부대 전체가 숙청 대상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최영수 대저의 반당 행위에 연루된 부대로 지목됐습니다. 우리 부대 전체를 해체하고 대원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낸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치범수용소. 그곳에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하루 15시간씩 탄광에서 일하다가 죽는 거죠. 가족들도 3대가 함께 끌려갑니다. 확실한 거야? 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명단에 우리 중대 99명 전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99명. 그때 우리 중대에 남아있던 인원이 정확히 99명이었어요. 재훈련 시작 전에는 120명이었는데 21명이 이미 사고로 죽었거든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재훈련이라는 게 우리를 서서히 죽이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훈련 중 사고로 위장해서 하나씩 제거하려고요. 그러다가 너무 느리니까 이제는 아예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서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거였죠. 언제 끌려갑니까? 일주일 후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10살짜리 딸아이가 아빠, 빨리 와라고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 7살 아들이 제 군복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나도 아빠처럼 군인 될 거야 라고 하던 모습. 6.25 전쟁 때도 이랬을까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죽이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아픔을 우리가 또다시 겪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은 남한에서도 보이겠죠.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같은 민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다음날 새벽, 저는 부중대장 리철성과 소대장 4명을 몰래 불렀습니다. 우리는 산속 깊은 곳,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만났어요. 동무들, 우리가 큰 위기에 처했소. 저는 오성철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사람들인데 그 조국이 우리를 버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중대장 동무, 그게 사실입니까?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리철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우리 탈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탈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북한에서 탈출은 곧 반역이었습니다. 잡히면 총살이에요. 아니,
총살도 못하고 고문당하다 죽는 거죠. 미쳤소? 탈출이라니. 한 소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이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도망치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대신 처벌받습니다. 북한은 그런 곳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함께 벌을 받는 거죠. 하지만 여기 남아있어도 우리는 죽소. 가족들도 어차피 수용소로 끌려갈 거요. 리철성의 말에 모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대원들에게는 비밀로 하자. 우리끼리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기로 하자.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틀 후 또 한 명의 대원이 훈련 중 사고로 죽었습니다. 24살 청년이었어요. 그는 제 고향 후배였습니다. 그의 시신을 거두면서 대원들의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 그리고 하나의 질문. 우리는 언제 죽는가? 그날 밤 한 대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중대장 동무, 소문 들었습니다. 우리가 숙청당한다는 거 사실입니까? 저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 같소.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앉아서 죽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그날 밤부터 대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은밀하게요. 차라리 죽을 각오로 탈출하는 게 낫지 않겠소? 우리가 배운 기술이면 국경도 넘을 수 있소. 하지만 99명이 어떻게 함께 넘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라는 걸. 하나, 이대로 앉아서 죽거나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 둘,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것. 그리고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99명 모두가요. 3월 둘째 주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평양에서 또 다른 지시가 내려왔어요. 11군단 특수부대 대원들의 가족을 평양으로 소환하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소환. 북한에서 이 말은 단 하나를 의미했어요. 인질로 잡는다는 거죠. 그날 오후 부대 정치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철 중대장, 동무 가족이 내일 평양으로 출발한다. 수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이유로 그러는 겁니까? 당에서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다. 혁명 투사 가족들을 평양에서 보살피겠다는 뜻 아니겠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보살핀다고요? 북한에서 가족을 평양으로 부른다는 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막사 뒤편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저앉았어요. 딸아이와 아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언제 와? 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집에 갔을 때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 저는 곧 갈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볼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더군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99명 중 63명에게 가족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통보를 받았죠. 그날 저녁 막사 안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가족 사진을 꺼내보거나 아니면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28살 대원인 김태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요. 그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이었죠. 형님, 제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얼굴도 못 보는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리철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중대장 동무,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소. 알고 있소. 대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거. 이제 중대장 동무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막사 안 모든 대원을 소집했습니다. 99명 전원이요. 초병들한테는 긴급 사상 교육이라고 둘러댔어요. 막사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도 모두 막았습니다. 혹시라도 밖에서 엿들을 수 없게요. 동무들, 제가 입을 열자 99명의 눈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동무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평양에서는 우리를 숙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인질로 잡았고 곧 우리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전에 훈련 중 사고로 우리를 하나씩 죽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평생을 충성했는데 이게 대가입니까? 저는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밖에 들리면 우리 모두 끝이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하나, 이대로 앉아서 죽는 것. 둘, 목숨을 걸고 살 길을 찾는 것. 한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살 길이라는 게 탈출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소. 막사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탈출. 그 단어는 곧 반역이었고 반역은 곧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중대장 동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탈출하면 가족들이 죽습니다. 31살 대원 박철민이 소리쳤어요. 그에게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소. 나도 아내와 두 아이가 있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남아도 가족들은 어차피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반당 분자의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북한이 어떤 곳인지 동무들도 잘 알지 않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저 말이 사실이라는 걸. 리철성이 나섰습니다. 중대장 동무 말이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 가족들도 죽게 생겼소. 그럼 우리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소? 살아서 언젠가 가족들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구한단 말이오? 우리가 탈출하면 가족들은 즉시 처형될 겁니다. 그럼 여기 남아서 함께 죽자는 겁니까? 대원들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졌어요. 살고 싶은 마음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 대원인 19살 김성호가 일어섰습니다. 중대장 동무,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요. 저는 탈출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대원들도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탈출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건 아니었어요. 약 20명 정도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가족 때문이었죠. 한 대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제 늙은 어머니가 혼자 계세요. 제가 탈출하면 어머니가 고문당하실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대원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모님 모시고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죄책감인지. 저는 그 대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동무 마음을 이해하오. 하지만 동무가 여기 남아도 어머니는 구할 수 없소. 북한은 그런 곳이 아니오. 하지만 동무가 살아야 어머니도 사는 겁니다. 언젠가 상황이 바뀌면 동무가 어머니를 구할 수 있소. 하지만 동무가 여기서 죽으면 끝이오. 그날 밤 우리는 새벽 4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99명 모두가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분노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침묵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투표합시다. 탈출을 찬성하는 사람? 천천히 하나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0명, 그 다음 50명, 70명, 마지막에는 99명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리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로 탈출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우리 99명,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탈출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갑니다.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우리에게는 늘 적이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우리가 정말 갈 수 있겠습니까? 99명이나 되는데. 우리는 북한 최고의 특수부대요. 우리가 배운 기술이면 가능하오.
사실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99명이 함께 국경을 넘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100명이요.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서로 약속했어요.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 99명 모두 함께 간다. 그게 우리의 맹세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훈련하고 함께 살아온 동료들, 이제 우리는 함께 죽을지 함께 살지를 결정한 거였죠. 그날 아침 훈련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99명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곧 이곳을 떠난다. 일주일 후면 평양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우리를 끌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6일 뿐이었어요. 6일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탈출해야 했습니다. 99명의 인간 병기가 북한을 배신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북한이 우리를 먼저 배신한 거였죠. 6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6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비밀리에 탈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훈련을 받고 저녁에는 사상학습을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막사에 모여 작전을 짰죠. 첫 번째 회의에서 리철성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북한 전체 지도였어요. 우리 위치가 여기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남한까지 가려면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어요. 하나는 서쪽으로 가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것. 다른 하나는 남쪽으로 직진해서 비무장지대를 넘는 것. 중국 루트는 비교적 안전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우리는 쫓기는 신세가 될 거였죠.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돌려보내거든요. 반면 비무장지대 루트는 위험했지만 성공하면 바로 남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어느 쪽으로 갑니까? 99명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둘 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99명이 함께 움직인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요. 우리는 남쪽으로 갑니다. 비무장지대를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만 빠릅니다. 6일 안에 중국까지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비무장지대까지는 가능합니다.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특수부대였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지형, 북한군 배치, 경계 시스템. 우리는 그 모든 걸 훈련받았죠. 아이러니하게도 남한을 침투하려고 배운 지식이 우리가 남한으로 도망가는데 쓰일 거였습니다. 그럼 언제 출발합니까? 5일 후 3월 18일 밤 11시. 달이 없는 날입니다. 정보 담당 오성철이 달력을 확인했어요. 18일은 음력으로 금음입니다. 완벽한 날이군요. 그날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역할을 분담했어요. 오성철, 정보 수집과 루트 확인. 리철성, 필요 물품 조달. 김영수 소대장, 비무장지대, 경로 분석. 박성훈 소대장, 대원들 체력 관리. 저는 전체 지휘와 최종 계획 수립을 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오성철은 부대 정보실에서 지도와 문서를 몰래 빼돌렸어요. 북한군 배치도, 비무장지대 지뢰 지도, 경계 초소 위치. 모든 기밀 정보였죠. 이거 들키면 총살이요. 오성철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돼요. 리철성은 부대 창고에서 식량과 장비를 조금씩 빼냈어요. 한 번에 많이 가져가면 들킬 테니까 매일 조금씩 가져갔죠. 통조림, 비스킷, 물통, 나침반. 이것들을 막사 바닥 밑에 숨겼습니다. 우리 막사 바닥에는 느슨한 널빤지가 있었어요. 그 밑에 공간을 만들어서 물품을 숨겼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무기였어요. 우리는 특수부대였지만 평소의 무기는 무기고에 보관됐습니다. 개인이 가질 수 없었죠. 무기는 어떻게 합니까? 탈출 당일 밤 무기고를 털어야 합니다. 그럼 총성이 날 텐데요. 소음기를 만들어야겠군요. 우리는 부대 공작실에서 파이프와 철망을 훔쳐서 간이 소음기를 만들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평소처럼 행동하는 거였습니다. 낮에는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교관들 앞에서 수령님께 충성을 외쳐야 했죠. 그럴 때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한 번은 정치 교육 시간에 교관이 말했어요. 동무들,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소. 만약 동무들 중에 남조선으로 도망가려는 반역자가 있다면 그는 인민의 원수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민의 원수라. 우리가 곧 그렇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었어요. 3월 15일, 탈출 3일 전, 오성철이 긴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대장 동무,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평양에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17일에 우리를 데리러 온답니다. 17일, 우리가 탈출하려던 18일보다 하루 빨랐어요. 젠장, 어떻게 합니까? 탈출 날짜를 16일 밤으로 당깁니다. 내일 밤이요. 하루 앞당기면 준비 시간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99명을 다시 모았습니다. 동무들, 계획이 바뀌었소. 내일 밤 11시, 우리는 탈출합니다. 막사 안이 술렁거렸어요. 내일이요?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17일에 평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16일 밤이 마지막 기회예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무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소. 정말로 가겠소? 99명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내일 밤 10시 30분. 각자 준비를 마치고 막사 뒤편에 모이시오. 늦는 사람은 없어야 하오. 회의를 마치고 저는 혼자 막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 너머에 우리가 갈 곳이 있구나. 그때 리철성이 다가왔습니다. 중대장 동무, 후회되지 않습니까? 뭐가? 탈출을 결정한 것. 어쩌면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되느냐고요? 솔직히 두려웠어요. 99명의 목숨이 제 결정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소. 여기 남아도 어차피 죽소. 그럼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지 않겠소? 그렇군요. 리철성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중대장 동무, 우리 정말 남한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소. 우리는 북한 최고의 특수부대요. 할 수 있소.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대원들 앞에서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3월 16일 아침, 마지막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훈련은 평소보다 더 고됐어요. 아마 교관들도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대원들의 분위기가 달라진 거려. 점심시간에 배급으로 옥수수밥이 나왔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저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어요. 어쩌면 북한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 갑자기 비상소집이 걸렸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들킨 건가? 하지만 다행히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대장이 전체 대원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동무들, 내일 평양에서 높은 분들이 오신다. 동무들의 충성심을 확인하러 오시는 거다. 단정히 준비하도록. 충성심 확인이라 우리를 끌고 가려는 걸 그렇게 포장하는 거였죠. 저는 옆에 선 리철성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다. 오후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긴장 때문에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원들도 마찬가지였죠. 99명 모두 조용히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사상학습 시간. 교관이 김정은의 교실을 읽었어요. 조국을 배신하는 자는 개만도 못하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배신하는 걸까? 아니면 조국이 우리를 먼저 배신한 걸까? 밤 9시 소등 시간. 막사 안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않았어요. 99명 모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각자 준비한 짐을 챙겼습니다. 통조림 몇 개, 물통, 나침반. 그게 전부였어요. 밤 10시 30분, 99명이 막사 뒤편에 모였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요.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99명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준비됐소? 99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출발합시다. 2018년 3월 16일 밤 10시 30분 북한 특수부대 99명의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밤 10시 35분 우리는 먼저 부대 무기고로 향했습니다. 99명이 숨죽이며 움직였어요.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 발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무기고 앞에는 보초가 2명 서 있었어요. 우리 부대 후배들이었죠. 저는 리철성에게 눈짓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다가가서 보초 목덜미를 쳤어요. 기절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두 보초는 소리도 못 내고 쓰러졌죠. 미안하오. 리철성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나중에 깨어나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부대 동료였으니까요. 무기고 문을 열자 총들이 질비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AK 소총, 저격총, 권총, 수류탄, 각자 소총 한 자루씩, 탄창 5개, 수류탄 2개만 가져가시오. 더 많이 가져가면 무거워서 못 갑니다. 99명이 조용히 무기를 챙겼어요. 우리는 훈련받은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밤 11시, 부대를 빠져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은 불가능했어요. 경비가 삼엄했으니까요. 우리는 뒷산 쪽 철조망으로 향했습니다. 김영수 소대장이 철선 절단기로 철조망을 잘랐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철조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99명이 한 명씩 빠져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빠져나왔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대 건물들이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기서 우리는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동료들과 웃고 울던 곳.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적의 땅이 된 곳이었죠. 중대장 동무, 서두르시오. 리철성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자.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산은 험했습니다. 나무 뿌리가 얽혀 있고 바위가 울퉁불퉁했죠. 하지만 우리는 익숙했어요. 평생 이런 산에서 훈련했으니까요. 99명이 일렬로 늘어서서 산을 탔습니다. 앞에서는 정찰조가 길을 확인하고 중간에는 본대가, 뒤에서는 후위조가 따라왔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행군할 때 대열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명이라도 낙오되면 안 됩니다. 99명 모두 있소? 저는 30분마다 확인했어요. 매번 99명이 다 있었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 2시, 우리는 첫 번째 장애물에 도달했습니다. 북한군 경계 초소였어요. 초소에는 병사 4명이 있었습니다. 불 켜진 막사 안에서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잡담하고 있었죠. 저 초소를 지나가야 합니다. 오성철이 속삭였어요. 우회할 수 없소? 5km를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요. 시간.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부대에서 우리가 사라진 걸 알아채고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질 거예요. 조용히 제압합니다. 죽이지 마시오. 저는 정찰조 4명에게 지시했습니다. 4명의 대원이 그림자처럼 초소에 접근했어요. 그들은 창문으로 연막탄을 던졌습니다. 깍. 초소 안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병사들이 기침하며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우리 대원들이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목을 조르고 압박점을 눌러서 기절시켰어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습니다. 미안하오. 동무들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소. 우리는 그들을 초소 안에 묶어두고 통신 장비를 부쉈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은 연락을 못할 거예요. 새벽 4시. 우리는 60km를 이동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속도였죠. 하지만 우리는 특수부대였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해가 뜨고 있습니다. 더 빨리 가야 합니다. 해가 뜨면 우리가 발각됩니다. 우리는 속도를 높였어요. 99명이 산길을 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탈영병이다. 저기 뒤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군 순찰대였어요.
우리를 발견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계속합니다. 총격전은 안 됩니다. 총격전을 벌이면 더 많은 군대가 몰려올 거예요. 우리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탕, 탕.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순찰대가 우리를 향해 쏘고 있었습니다. 엄폐. 우리는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총알이 나무 껍질을 깎아냈어요. 중대장 동무. 저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쏘면 더 많이 옵니다. 연막탄만 쏘고 도망갑니다. 우리는 연막탄을 던졌어요. 하얀 연기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우리는 다시 달렸어요. 99명이 혼신의 힘을 다해 산을 넘었습니다. 순찰대의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새벽 6시. 우리는 강원도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비무장지대가 50km 앞이었어요. 하지만 대원들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100km 넘게 이동했으니까요. 10분 휴식합니다. 대원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물을 마시고 통조림을 꺼내 먹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경계하며 서 있었어요. 언제 북한군이 추격해 올지 몰랐으니까요. 중대장 동무. 막내 대원 김성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말 갈 수 있을까요?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19살 청년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았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갈 수 있소. 조금만 더 버티시오. 네. 10분 후.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비무장지대 남쪽 경계선이 보였습니다. 철책이 눈앞에 보였어요. 저 너머가 남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비무장지대는 지뢰밭이었습니다. 북한군과 남한군이 수십만 개의 지뢰를 묻어놓은 곳이죠.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폭발해서 죽습니다. 지뢰 지도가 있소? 네. 여기 있습니다. 오성철이 부대에서 훔쳐온 지뢰 지도를 펼쳤어요. 지도에는 지뢰가 묻힌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몇몇 구역은 표시가 없었죠. 이 경로로 갑니다. 조심하시오. 우리는 일렬로 늘어서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요. 앞에서 정찰조가 탐지봉으로 땅을 찍으며 지뢰를 확인했어요. 삑, 삑. 탐지봉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지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점을 표시하고 우회했습니다. 1m씩, 1m씩 전진했어요. 99명이 숨도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우리는 지뢰밭 중간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남한군 철책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웅, 웅, 웅. 남한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거였어요. 남한군 GOP 초소의 모든 감시 장비가 경보를 울렸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움직임 감지 센서, 레이더. 모든 게 동시에 작동했죠. 멈춰. 확성기에서 남한군 병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움직이지 마. 지뢰밭이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99명 모두 두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탈북자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원 99명. 귀순하려고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확성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99명이라고? 지금 뭐라고 했나? 99명입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있지만 적대 의사는 없습니다. 무기를 버려. 무기를 버리면 북한군이 뒤에서 쏩니다. 우리를 먼저 안전하게 받아주십시오. 남한군 쪽에서 무전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상부에 보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원들은 땅에 엎드려 있었어요. 지뢰밭 한가운데서요. 만약 남한군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만약 북한군이 뒤에서 추격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 거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때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쪽으로 와라. 한 발씩 조심해서.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지뢰밭을 조심스럽게 통과했어요. 남한군 철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3m. 드디어 철책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한군 병사들이 철책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총을 겨눈 채로요. 무기를 버려라. 저는 먼저 소총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었어요. 99명이 모두 따라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두 손을 들었어요. 철책 문이 열렸습니다. 한 명씩 들어와. 우리는 한 명씩 철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한 땅을 처음 밟는 순간이었어요. 99명 전원이 철책을 통과했을 때 저는 무릎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99명 모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요. 평생 울지 말라고 배웠던 특수부대원이 남한 땅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한 땅을 밟은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철책을 통과하자마자 우리는 수십 명의 남한군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총구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죠. 엎드려. 모두 엎드려. 우리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남한군 병사들이 우리 몸을 수색했어요. 무기가 더 있는지,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깨끗합니다. 이송 준비. 곧 군용 트럭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트럭에 태워졌어요. 99명이 5대의 트럭에 나눠 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과 나무는 북한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고 하늘이 달랐고 자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트럭은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국군정보사령부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각자 다른 방으로 분리됐어요. 왜 우리를 떼어놓습니까? 저는 항의했습니다. 규정입니다. 한 명씩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진짜 탈북자입니다. 그건 조사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리철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함께였는데 처음으로 떨어지는 거였죠. 걱정 마시오. 곧 다시 만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뿐인 좁은 방이었어요. 형광등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국정원입니다. 신분을 밝히십시오. 강민철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11군단 특수부대 중대장이었습니다. 중대장이라. 그럼 당신이 99명의 리더입니까? 그렇습니다. 99명이 함께 탈북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국정원 요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탈북자 중에 단체로 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99명, 그것도 특수부대원 전원이 온 건 처음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름, 출신, 소속, 계급, 임무, 모든 걸 물었어요. 같은 질문을 다르게 표현해서 여러 번 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왜 탈북했습니까? 북한 당국이 우리를 숙청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부대장이 권력 다툼에 휘말렸고 우리는 연좌제로 제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오성철 대원이 명령서를 받습니다. 그가 증언할 겁니다. 북한군 기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까? 오성철이 몇 가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북한군 배치도, 비무장지대 지뢰지도, 특수부대 작전 계획서. 국정원 요원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성철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원은 급히 나갔다가 10분 후에 돌아왔어요.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요. 이게 진짜라면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져온 정보는 어마어마합니다. 북한 특수부대 작전 계획, 침투 루트, 주요 타깃. 이런 정보는 수십억 원을 줘도 얻기 힘듭니다.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조사는 3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어요. 거짓말 탐지기도 했고
북한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슴에 센서를 붙이고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과 땀으로 거짓말을 구분한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북한 스파이입니까? 아닙니다. 북한 정부의 지시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99명 중에 스파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질문에 통과했습니다. 3일 후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국정원 요원이 들어오더니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강민철 씨. 당신과 동료 99명 모두 진짜 탈북자로 확인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제 하나원으로 이송됩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동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무사합니까? 네. 99명 전원 건강합니다.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리철성과 다른 대원들이 보였어요. 중대장 동무. 리철성이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 무사하오? 네. 99명 전원 여기 있습니다. 저는 대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막내 김성우, 김태호, 오성철, 박철민 모두 있었습니다. 99명.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됐지만 이곳에서는 괜찮았어요. 자유의 땅이었으니까요. 하나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3개월 동안 한국 사회를 배웠어요. 한국어 표현, 민주주의, 경제 시스템, 일자리 찾기.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세요. 자유. 그게 뭔지 실감이 안 났어요. 평생을 명령받고 살았는데, 갑자기 자유라니. 선생님, 자유롭게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교육 담당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먹을까?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침 식사도 정해져 있었어요. 배급으로 나온 걸 먹어야 했죠. 옷도, 직업도, 사는 곳도 모두 당에서 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원 교육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슈퍼마켓에 간 거였습니다. 교육의 일환으로 마트 견학을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라면만 해도 수십 종류, 쌀도 여러 종류, 과자는 선반 가득.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진짜예요. 원하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고른다고요? 북한에서는 배급소에서 주는 걸 받아야 했어요. 선택권이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라면 한 봉지를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라면 한 봉지를 살 수 있다니. 북한에서 라면은 귀한 거였어요. 장마당에서도 비싸서 못 샀죠. 하지만 여기서는 1,000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성우는 초콜릿을 보고 울었고, 김태호는 분유를 보고 태어날 제 아이에게 줄 수 있겠구나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마트 한가운데서 99명이 함께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라면을 끓였어요. 99명이 함께 모여서 각자 사온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봅니다. 리철성이 말했어요. 마음대로 라면을 사서 마음대로 끓여 먹을 수 있는 것. 그런가 보오. 저는 라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평생 먹었던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면접 보는 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99명은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
저는 수료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구나. 하나원을 나오는 날, 99명이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다들 어디로 갑니까? 저는 서울로 갑니다. 저는 부산으로, 저는 대구로. 99명이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함께 했는데, 이제는 헤어지는 거였죠. 중대장 동무. 아니, 이제 동무라고 부르면 안 되겠군요. 리철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철 형님. 그래, 철성아.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형님,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물론이지. 우리는 99명이잖아. 한 명도 못 잃는다고 약속했잖아. 그럼 1년 후에 다시 모입시다. 99명 전원이요. 좋아. 약속하자.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99명 각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죠.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로 왔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줬어요. 몇백만 원이었죠.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집도 구하고 생활도 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인가? 북한에서는 평생 일해도 이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집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원룸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정도면. 그 정도면 괜찮은 데 있어요. 보러 가실래요? 부동산 직원이 저를 한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갔어요. 북한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작동을 안 했거든요.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원룸,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부엌이 딸린 작은 공간이었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이게 제 집이 된다고요? 네. 계약하시면 되죠.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집, 제 집이 생긴 거예요. 북한에서는 당에서 정해준 집에서 살아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선택한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저는 텅 빈 방 한 곳에 앉아 있었어요. 짐도 없고 가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방이었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자동차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모든 게 어두웠어요. 전기가 없어서요. 하지만 여기는 밤에도 환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일자리를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원에서 배운 대로 이력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죠. 학력 북한 특수부대 훈련소 졸업, 경력 북한 정찰총국 특수부대 중대장 20년. 이걸 쓰면 누가 저를 뽑겠어요? 고민하다가 탈북자 지원센터에 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탈북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보안업체, 건설회사, 제조업. 체력을 쓰는 일이라면 특수부대 출신은 유리합니다. 그럼 보안업체는 어떨까요? 좋죠. 한번 지원해보세요. 이력서를 넣었고 며칠 후 면접 연락이 왔어요. 면접 당일 저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거였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북한군 군복만 입다가 양복을 입으니 어색했죠. 면접장에 들어가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강민철 씨,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뭘 배우셨나요? 전투, 침투, 경계, 폭발물 제거, 구조,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왜 이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배운 기술을 평화롭게 쓰고 싶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웠지만 이제는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첫 출근을 했습니다. 경비 회사였어요. 건물 경비, 순찰,
보안 점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첫날, 팀장이 저를 데리고 건물을 돌았어요. 여기가 1층 입구고, 여기가 비상구고. 알겠습니다. 혹시 특이한 사람 보이면 바로 보고하세요. 네.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배운 경계 기술을 쓰면 됐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은 날,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0만 원. 제 평생 처음 받아본 월급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월급이라는 게 있기는 했지만 거의 가치가 없었어요.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죠. 하지만 200만 원이면 한 달 동안 먹고 살고 월세도 내고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슈퍼마켓에 가서 라면을 한 박스 샀어요. 그리고 계란도 사고 김치도 사고 고기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차렸어요. 라면에 계란을 넣고 김치를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제게는 가장 호화로운 식사였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사서, 내가 먹는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타는 법도 배우고, 편의점 이용하는 법도 배우고, 인터넷 쇼핑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24시간 편의점, 밤 12시에도 가게가 열려 있다니, 인터넷, 집에서 클릭 몇 번 하면 물건이 내일 배달된다니, 스마트폰, 손바닥만 한 기계로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사진도 찍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면서 외로움도 느꼈어요. 북한에서는 99명의 동료가 항상 함께였는데 여기서는 혼자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리철성과 전화했어요. 형님, 잘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요. 형님, 다른 동료들 소식 들으셨어요? 김성우는 대학에 갔다더라. 김태호는 아이가 태어났대. 딸이래. 오, 축하할 일이네요. 형님, 우리 언제 모일까요? 99명 전부요. 1년 후라고 약속했잖아.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면 동료들이 그리웠어요. 밤에 혼자 누우면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훈련하던 모습, 함께 밥 먹던 모습, 함께 탈출하던 그날 밤, 그리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아내와 딸, 아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국정원에서 조사했을 때 들었어요. 제가 탈북하고 나서 가족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고. 제 선택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였죠. 그 생각을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한 건가? 가족을 버리고 온 게 옳은 선택이었나?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99명이 다시 모이는 날이 왔어요. 서울의 한 식당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99명이 모이려면 큰 곳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둘 동료들이 도착했어요. 형님, 오, 왔구나.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이 쪘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기르고, 어떤 사람은 안경을 썼어요. 하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함께 생사를 넘나든 동료의 눈빛이었죠. 다들 왔나? 인원 확인. 제가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99명 전원이 모였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았어요. 야, 우리 해냈다. 리철성이 소리쳤습니다. 99명 모두 1년을 무사히 살았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는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지금 대학생이야.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어. 나는 공장에서 일해. 힘들지만 돈은 잘 벌어. 나는 결혼했어. 한국 여자랑. 다음 달에 결혼식 할 거야.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힘든 사람도 있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었죠. 저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동무들, 아니, 형제들, 99명이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북한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고, 외로운 날도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99명 모두가요. 맞아. 우리는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떠날 때 한 약속, 기억하시죠?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좋아. 하지만 잊지 맙시다.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북한에 아직도 우리 가족들이 있고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북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형님. 그럼 건배합시다. 자유를 위해, 우리 99명의 미래를 위해, 자유를 위해 99명이 함께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자유의 노래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죠. 저 별 너머에 우리 가족이 있구나.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제가 직접 가서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 거예요. 자유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원 99명.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하게, 외롭지만 희망차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봄. 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철, 북한인권단체 99인의 목소리 대표.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북한 특수부대 중대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인권운동가가 됐습니다. 창밖을 보니 국회의사당이 보였어요. 지난주에는 그곳에서 북한인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참석했죠. 강민철 씨, 북한 특수부대의 실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물었을 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인간병기로 키워집니다. 14살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전쟁 준비만 합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체제가 그들을 기계로 만듭니다. 제 증언은 뉴스에도 나왔어요. 어르신들이 보시는 저녁 뉴스예요.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뉴스 봤어요. 멋있더라. 리철성이었어요. 고맙다. 너는 잘 지내고 있지? 네. 제 식당 장사가 잘 돼요. 다음 달에 2번째 가게 열 거예요. 리철성은 북한 음식 식당을 열었어요. 평양 손만두라는 이름으로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었죠. 잘 됐네. 나도 조만간 가서 먹어야겠다. 언제든 오세요. 형님은 공짜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 연락처를 확인했어요. 99인 단체 톡방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99명이 모두 들어와 있었어요. 매일 안부를 나누고 소식을 공유했죠. 김성우 형님들. 저 오늘 대학 졸업했어요. 박철민 축하한다. 이제 취직이다. 김태호, 우리 딸이 유치원 다녀왔어요. 사진 올릴게요. 사진이 올라왔어요. 5살 여자아이가 배낭을 메고 웃고 있었습니다. 강민철 이쁘네. 건강하게 자라라. 김태호 감사합니다, 형님. 이 아이는 자유의 땅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의 어둠은 모르고 자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태호의 딸은 운이 좋았어요. 아버지가 탈북해서 자유의 땅에서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모르고 굶주림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요. 그 생각을 하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나원을 방문했어요. 새로운 탈북자들에게 강연을 하러 간 거였죠. 강당에는 5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남녀노소 다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철입니다. 5년 전에 북한에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 저도 압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죠.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잠도 못 자고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아들을 북한에 두고 왔어요. 15살짜리 아들을. 제가 잘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도 가족을 두고 왔으니까.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죄책감을 느끼실 거예요. 저도 5년 동안 매일 밤 그 죄책감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여기 계신 건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언젠가 아드님을 구할 수 있어요. 북한에 남았으면 어머니도 아드님도 고통받았을 겁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어머니,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통일이 되는 날까지, 북한의 가족들을 구할 수 있는 날까지요. 강연이 끝나고 그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로가 됐어요. 힘내세요, 어머니. 한국 생활에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나원을 나와서 저는 남산으로 갔어요. N서울타워가 보이는 곳에 앉아서 서울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사람들. 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 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99인 단톡방. 리철성 형님들. 다음 주에 99명 모임합시다. 오성철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리철성, 제 식당으로 오세요. 제가 음식 다 준비할게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강민철 좋아. 다들 모이자. 5년 만에 99명 전원 집합. 일주일 후. 리철성의 식당, 평양 손만두에 99명이 모였습니다. 식당을 통째로 빌렸어요. 99명이 들어가려면 큰 곳이 필요했거든요. 5년 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야, 너 살 많이 쪘다. 너는 머리가 많이 벗겨졌네. 농담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웃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만두, 냉면, 불고기. 리철성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야, 이 만두 맛 진짜 평양 맛이다. 너 요리 실력 늘었네. 리철성이 뿌듯해하며 웃었어요. 그럼요. 저는 이제 요리사예요. 북한에서는 살인 기술을 배웠지만 여기서는 요리를 배웠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일어섰습니다. 형제들, 잠깐 주목해주세요. 99명이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북한을 떠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힘든 일도, 기쁜 일도.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 99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5년 전에 약속했죠. 한 명도 잃지 않는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어떤 형제는 대학을 졸업했고, 어떤 형제는 사업을 시작했고, 어떤 형제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맞아. 하지만 잊지 맙시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요. 우리는 살기 위해 왔지만 동시에 증인이 되기 위해 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 우리가 겪은 것을 말해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북한을 이해하고 언젠가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형님.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99명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99인의 탈출이라는 제목으로요. 좋은 생각이다. 각자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왜 탈북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모아서 책으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을 겁니다. 99명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꿈, 희망, 그리고 북한에 대한 기억들. 6.25 전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집단 탈북이었던 우리의 이야기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남산을 올라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N서울타워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북쪽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북한의 가족들을 위해,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봄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강해졌으니까요. 5년 전 99명의 특수부대원이 목숨을 걸고 철책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살인 병기였지만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됐어요. 요리사, 대학생, 경비원, 사업가, 인권운동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99인입니다. 한 명도 잃지 않은 자유를 향한 99인의 행진.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죠. 2023년 봄, 서울. 강민철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열고 첫 문장을 타이핑했다. 북한 인간병기 99명이 사라졌다. 그렇게 그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99명의 자유를 향한 여정,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삶.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99명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무기가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이번에는 파괴가 아니라 재건을 위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 것입니다. 자유의 땅에서. 감사하며. 99인의 목소리 대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해,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